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동물병원의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PRRS 경제적 피해와 백신을 이용한 컨트롤 사례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PRRS 계염 및 임상 증상, 그리고 분류 및 진단 방법, 세 번째 경제적 피해, 마지막으로 생독 백신을 이용한 컨트롤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RRS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RS는 모돈의 번식장애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크게는 유럽형과 북미형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타액, 비즙, 정액, 분뇨, 그다음에 오줌, 태방 감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설돼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임상 증상은 특히 이제 임신 말기 번식돈 장애, 그리고 1년과 상관없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 이 PRRS는 면역 체계를 교란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호흡기 바이러스 질병을 유발해서 우리가 흔히 농장에서 피해를 입는 PRDC, 돼지호흡기 복합감염증을 유발해서 더욱 농장에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에서 번식도는 특히 임신 말기에 유산 또는 분만을 남겨놓고 5일에서 한 7일 전에 조산이 일어나고요. 임신 말기 구간에 이미 죽어있던 태아에서 이제 사산을 분만하거나 미라, 자돈이 분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사 살아서 태어난 자돈들이 있다고 해도 이미 수직 감염된 자돈들은 허약자돈으로 분만을 해서 결국에 이유전 폐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돈의 경우는 방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사진처럼 자돈들의 어떤 그 모돈의 무유증, 저유증이 나타나면서 설사를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돈들이 이제 허약자돈으로 태어나다 보니 초유를 제대로 섭취 못해서 이제 설사를 하면서 이유전 폐사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 육성 비육 구간에서는 1년 관계없이 이제 호흡기 증상을 유발을 하고, 이 PRRS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2차적인 세균이나 호흡기 다른 바이러스들을 같이 혼합 감염되면서 호흡기 피해가 훨씬 커지고 폐사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PRRS 분류 및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PRS의 분류는 크게 이제 양성 불안정, 그 다음에 양성 안정, 그 다음 잠정 음성 이렇게 4개 단계로 분류를 했다가 2021년도에 조금 더 개정이 돼서 좀 더 세분화된 6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불안정을 고유병률과 저유병률 2단계로 좀 더 세분화했고요. 그 다음에 양성 안정화를 일반 안정화랑 그리고 백신을 사용한 안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 6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농장들은 사실 PRS 불안정 양성이거나 안정 양성인 상태인 농장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농장들은 사실은 잠정 음성이나 음성 단계를 어떤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안성 양성화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 안정화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유자돈, 여기서 말하는 이유자돈은 이유 예정 7일 전에서 이유 후 3일 이내의 자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이유자돈을 대상으로 60도를 체열을 해서 그 다음에 30일 간격으로 4번 총 90일간 항원이 음성인 상태를 나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PRRS 안정화 상태인 농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도의 체열이 아닌 다른 대안 방법으로는 60도가 아니라 이제 30도를 체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주간관리 기준으로 해서 매주 거세 단미액을 13주 연속 검사를 해서 음성이 같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양성 안정화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독 백신을 하는 농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생독 백신이다 보니 항원이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야외주가 아닌 백신주만 검출이 되었을 때는 그때도 역시 양성 안정화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RRS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이렇게 다음 같은 슬라이드가 보이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환율을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독일의 경우는 모던 두당 약 37만 원, 중국은 28만 원, 한국은 24만 5천 원 정도 손실이 된다라고 공식적인 논문들 자료를 보았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PRS 진단 분류에서 이제 양성 안정화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경제적 손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양성 안정화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52개 농장을 대상으로 한번 모돈의 번식 성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음성 농장 16개, 양성 안정화 15개, 그리고 양성 불안정 농장 21개 농장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PRS 음성 농장이랑 양성 안정화 농장 사이의 번식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성 불안정 농장은 이 두 그룹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전체적인 뭐 분만율 뿐만 아니라 총산, 실산, 이유두수, 뭐 비생산 일수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모돈의 번식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안정화를 잘 만들면 음성 농장만큼 번식 성적을 충분히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PRS 생독 백신을 이용한 컨트롤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RS의 관리 전략은 사실 이제 백신뿐만이 아니라 내외부 차단 방역, 차량 관리, 뭐 후보동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차단 방역, 그리고 정기적인 진단 검사, 그리고 올인 올아웃이나 배치 분만 등 이런 사양 관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백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PRS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요소들은 제외하고 백신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현재 사용 중에 할 수 있는 백신은 크게 생독 백신과 사독 백신, 그리고 자가 백신이 있는데요. 주로 현 필드에서는 생독 백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독 백신은 사독 백신에 비해서 안정성에는 약간 생독이다 보니 접종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어떤 재조합의 위험성에 의한 어떤 단점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독 백신의 어떤 면역 형성이나 임상 증상을 억제시키고 혈중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필드에서 생독 백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독 백신의 경우는 PRRS는 특히 이제 음성 돼지에게는 사실은 별로 면역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양성 농장에서 이제 부스팅하는 역할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 백신이 있습니다. 실제 농장에 있는 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백신을 사용하는,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ED에서 많이 인공 감염을 하듯이 그 인공 감염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상용화 백신이랑 자가 백신의 조금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이제 논문들에 나온 그냥 결과를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TTS라고 음성 자돈의 생산을 하는데 도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실험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자가 백신이 상용화 백신보다 약 7주 정도 안정화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빠른 그런 장점을 보였습니다. 다만 TTBP라고 하는 PRRS 발생 이전의 정상 이유두수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용화 백신이 훨씬 더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천두당 자돈 손실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보면 자가 백신이 생독 백신보다 모든 천두당 1443두의 자돈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번식돈을 가지고 후보돈을 이제 자가 면역을 자연 면역을 시킨 그룹, 그다음에 후보돈과 경산돈을 자연 면역을 시킨 그룹 1이 있고요. 그룹 2는 후보돈과 경산돈을 상용화 백신을 적용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룹 세 번째는 후보돈에는 상용화 백신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경산돈에는 자가 면역이랑 상용화 백신을 같이 적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TTS가 그룹 1이 39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보이는 숫자는 평균 값은 아니고 중앙 값이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TTBP도 역시 중간값으로 해서 그룹 1이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사실 최종적으로 농장의 이제 경제적 손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마지막 자돈, 모돈 천두당 자돈 손실을 보게 되면 후보돈과 경산돈 모두 상용화 백신만 적용했던 그룹 2에서 가장 자돈 손실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가 자가 백신이 우리 농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나온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음성화 자돈을 생산하는 데는 좀 더 빠르다는 이점은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인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는 상용화 백신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는 유럽형과 그다음에 고병원성 북미형이 감염된 상황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을 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한번 평가를 해본 사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유전형,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형 백신을 사용했냐 유럽형 백신을 사용했냐, 이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백신 그룹에서 백신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 이 유럽형과 고병원성 북미형이 동시에 감염된 상황에서 모두 좋은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용화 백신들이 바이러스 혈증을 감소시키고 폐병변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농장에서 필드에서 요즘은 농장에서 이제 PRS를 항원을 검사해서 북미형이냐 유럽형이냐도 보지만,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상동성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동성에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백신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ORF5 유전자의 상동성이 높다고 해서 백신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점들은 유전자 상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신의 방어 효과는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요. 파란색 점의 경우는 유전자 상동성은 상당히 낮은데 오히려 백신 효과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장에서 ORF5 유전자 분석의 상동성을 보는 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상동성만을 가지고 상동성이 더 높다고 해서 이 백신이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효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백신이 우리 농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활용한 사례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후보돈 순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농장, 같은 종돈 GP 농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농장을 제가 세 군데에서 유럽형 백신, 한 농장은 북미형 백신, 그리고 나머지 한 농장은 유럽형 자가 백신을 그렇게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네, 결과를 어쨌든 모든 세 농장은 입식한 당일날에 그 PRS가 음성인 항원 항체 음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PRS 백신을 접종하고 4주 뒤에 2차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세 그룹 모두 항체 양성률에 다 100% 도달을 했고요. 근데 오른쪽에 항체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백신 접종하고 나서 5주 정도 됐을 때 가장 피크에 도달하고 수치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파란색 그 북미형 백신을 접종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이제 항체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 문제는 아니었고요. 실험 도중에 이제 북미형 백신을 접종해서 후보돈에서 백신 접종하고 3주 됐을 때 이 농장에 있는 유럽형 바이러스가 의도치 않게 감염이 되면서 항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백신에 비해서 이제 야외 감염이 되면서 올라간 거지 백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혈증 기간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 북미형과 유럽형 상용화 백신에 비해서 유럽형 자가 백신을 했을 때 바이러스 혈증 기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돈 백신 접종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은 자돈 생산 농장에서 이제 외부에 떨어진 자체 비육장과 위탁장으로 자돈을 보냈던 그런 농장이었고요.
위탁 농장과 비육장 주변이 PRS 북미형이 되게 감염되는 그런 단지 내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자돈 생산에서 81년 전출 전까지 PRS가 음성인 상태를 유지해서 위탁장과 비육장에 전출을 보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입식하고 나서 한 3, 4주 정도 지나서 호흡기 증상과 함께 폐사가 증가를 했던 사례로 주변이 이제 북미형이 이제 만연됐던 그런 단지 농장이어서 위탁장과 비육장에 전입한 당일날에 북미형 백신을 접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뒤에서도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북미형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의 그룹보다는 폐사율이 많이 감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스러울 만한 폐사율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한 검사를 통해서 위탁장과 비육장에 들어와 가지고 유럽형에 감염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던 거는 자돈 55일령 단계에서 유럽형 백신을 접종을 해서 4주 정도 지나서 충분한 면역 형성이 일어난 이후에 위탁장과 비육장으로 전출을 보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종 폐사율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백신하지 않았을 때 보냈을 때는 폐사율이 20% 넘게 나타났을 때 반면에 위탁장과 비육장에 전입 온 날 북미형 백신을 적용했을 때는 한 13% 정도로 폐사율이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장에서 55일령의 유럽형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4주 정도 지나서 위탁장과 비육장으로 전출을 보냈더니 폐사율이 2에서 3%로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백신을 사용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백신을 언제 사용하냐도 굉장히 임상 증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농장은 출하일령이 폐사율도 물론 드라마틱하게 감소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2주 이상 출하일령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제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이제 고병원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NADC 34 라이크 바이러스 감염 농장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은 전라도 소재의 농장이고 고병원성 NADC 34가 발생하기 이전에 2025년 3월 이전까지는 자돈 81년까지 항원항체가 음성을 유지했던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갑자기 모돈의 식불 증상과 함께 말기 유산이 나타났고 유산태에서 그 NADC 34 라이크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기존 번식동군의 분기별로 리니지 5형 백신을 원래 접종했던 농장입니다. 그래서 유산태에서 처음에 북미형 항원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곧바로 리니지 5형 기존에 사용했던 원래의 백신을 모던에 일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2차 접종을 했고요. 그 기간 이후 첫째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리니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NADC 34 바이러스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던에만 2번 리니지 5형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분만사의 포유자돈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자돈이나 육성사에서 호흡기 증상과 폐사가 많아서 이유자돈의 자돈의 백신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원래 번식동군에 사용했던 리니지 5형 백신을 한 그룹은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 그룹은 리니지 1형 백신을 접종을 해서 실제 자돈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누적 폐사율에는 리니지 5형이나 1형이나 폐사율의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131형에 제가 체중을 측정을 했을 때 NADC 34 바이러스가 이제 리니지 1형에 속해서 보통은 리니지 1형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리니지 5형 백신이 더 좋은 그 131형의 체중과 일당증 체량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ORF5의 그 상동성만 가지고 우리가 백신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이 농장에서도 비록 NADC34 라이크 바이러스 리니지 원형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실제로 리니지 5형 백신과 리니지 1형 백신을 한번 자돈 서로 다른 그룹에 접종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리니지 5형 백신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NADC34 바이러스의 리니지 5형 백신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ORF5 그 유전자 상동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백신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농장의 돼지 상태, 임상 증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PRS가 발생하면 발병 인자를 한번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에 따르면 이제 자동까지 백신을 해서 빨리 안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농장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